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무역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무역 협상 계속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일본이랑도 하고 있고 대한민국과도 하고 있고 뭐 인도 그리고 또 이제 말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이랑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로드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시된 로드맵이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온 소식인데 아무래도 현재 무역 협상이 조금 명확한 아직 좀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걸 더 빨리 진행하는 걸 시장에 좀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이제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서 좀 이제 대략적인 이제 무역 관련 틀을 하나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그 틀에 맞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협상을 이제 뭐 관세나 쿼터, 뭐 비관세 장벽, 디지털 무역 그리고 원산지 규정, 뭐 경제 안보 이런 좀 협상 항목들을 다 설정하고 그리고 국가별로 이제 다 협상 국가 대상별로 조금 조건이 다르니까 그걸 다 설정한 다음에 이제 7월 8일 마감 시한도 또 정해졌고요. 7월 8일. 7월 8일 마감 시한까지 이제 합의를 다 할 건데 합의에 도달 못하는 국가들에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게 90일 유예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그 기간 내에 좀 더 빠르게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협상을 하려는 모습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성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약간 뭔가 하고 있구나 혹은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나오겠구나라는 부분들에 지난주에는 좀 베팅을 했던 건데 근데 중국이랑 얘기가 하도 계속 다르니까 부딪히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스캇 베스트 장관은 재무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대요, 중국하고. 그렇죠. 근데 누군지 어떤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 못 할까요? 확실하게 누군지. 그러게요. 그래서 약간의 좀 궁금해 피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 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에 주중이라도 빨리 발표하지 않으면 4월 29일 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취임식은 물 건너 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속도가 좀 빨라질 거기 때문에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연구원님? 현재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서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속담 중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래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뭔가 좀 대화가 조금은 뭐 물밑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거를 하고 있다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있어서 조금 어쨌든 물밑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어제 이제 ABC 뉴스에 출연해서 한 인터뷰 중에 뭐 중국이랑 일단 대화는 하고 있다라고 조금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신뢰도가 높은 인물이 말을 했으니까 조금은 믿어볼 만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중국에서 약간 한 발 양보해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이제 사실 미국산 수입품에 좀 의존하는 부분도 약간 있거든요. 아무리 예. 뭐 농산물이나 그런 쪽으로만 이제 수입을 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 뭐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생산할 때 뭐 미국산 에탄을 수입해가지고 그걸로 만드는 건데 현재 그런 기본적인 물질들에도 다 125% 관세가 부과돼 있다 보니까 좀 중국 측에서도 이제 자기네 산업을 위해서 약간 이런 품목에는 조금은 관세 면제를 조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가전제품, 뭐 전자제품 관련해서 관세 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좀 중국도 관련해서 뭔가 주고받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관세 전쟁에서 한 발 빼주는 것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 본인들의 피해가 좀 클 수 있는 쪽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약간 손 내밀기를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요거 기사 하나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무장관인데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심플하게 얘기한다 모르는 건데 도대체 얘기를 한다지만 모르겠다 본인도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지금 보듯이 밑에 있는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 지지도가 좀 72%가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좀 약간 맞는 말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싶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발표하지 않으면 그냥 설로 남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하도 궁금해하니까 베센트 장관한테 물어본 거네요. 물어본 아니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누구랑 한 거냐 시진핑이랑 한 거 맞냐? 네. 나도 모르겠다. 모른다. 그런 네, 거죠. 뭐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러면은 이들의 뭐 협상에 도대체 그 뭐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뭐 지금 상황이라든지 그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현재 이제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 구루라고 불리는 펄싱 스퀘어 캐피털의 이제 비레크먼이 어제 본인 SNS에 한마디를 올렸는데 예. 이게 조금 좀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레크먼을 뭐 좋아하는 투자자도 있고 싫어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투자자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좀 뭐 통찰력이 실제로 시장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비레크먼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 질질 끌리면은 중국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라고 비레크먼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그 시진핑은 이제 계속 임기가 끝이 없으니까 계속 버티면 되고 이제 트럼프는 4년 하면 끝나니까 그쵸. 그럼 이제 중국이 유리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일단 비레크먼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잘못됐냐면은 결국 이게 만약에 관세가 장기화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다 공급망을 해놓은 기업들이 다 중국에서 이제 탈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공급망이 떠나게 되면은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중국 측에서는 관세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향으로 미국이랑 당장에 좀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이렇게 비레크먼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미국은 트럼프 어차피 4년이면 끝나고 중국은 그냥 시진핑 거의 종신 집권 체제인데 시간 끌어서 시진핑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우리가 초반에 생각했던 대로 어쨌든 미국이 좀 더 공세를 퍼붓는 쪽이고 중국은 그걸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의 타격이 훨씬 더 크겠죠.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부분들. 근데 우리가 좀 놀랐던 건 미국도 생각보다 타격이 작지는 않겠네라고 하면서 더 크게 놀랐던 건데 어쨌든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서로에게 좋을 게 없으니까 조만간 다시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논리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계속 조건을 들이밀고 있잖아요. 어떤 조건들을 꺼내고 있죠? 조건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볼 때는 그 시진핑은 뭔가 이렇게 아래 직원들이 움직이는 걸 바라고 있고 트럼프는 본인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탑다운 그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체가. 카드가 안 맞고. 네, 카드가 안 맞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본인이 한쪽이 뭔가 좀 양보하지 않으면 이게 될까 싶다는 거. 처음부터 그거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좁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뭐 시진핑이 얘기했던 것도 조금 이제 좀 내려놔라. 너무 그렇죠. 강압적으로 하지 그렇죠. 말라. 그렇죠. 우리 자존심 좀 세워달라 이런 거고. 그러니까 존중했어야 돼. 처음부터. 존중 맞습니다. 존중. 존중. 트럼프도 원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뭐 비레크먼도 하는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시진핑 주석이나 조금 서로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은 해야 된다. 근데 결국 이제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원하는 거는 좀 이거는 사실 근데 협상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 중국을 개방하라라는 거거든요. 중국을 개방하라고요? 결국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폐쇄적인 경제에 가깝긴 합니다. 왜냐면 예. 중국 내에서 뭐 구글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고 그쵸.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그런 거 다 안 되거든요. 아마존도 그렇죠.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IP를 도용해가지고 자기네만의 국가만의 좀 사업 모델로 그렇게 좀 카피를 해서 하는 느낌이 중국 시장에 워낙 옛날부터 강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다 내려놓고 공정하게 경쟁을 하자.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개방을 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중국의 좀 체제를 건드릴 수도 있는 그러네요. 문제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협상 과정에서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계속 시장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분위기가 좀 무르익는 것 같고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본질적으로 서로가 원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거 되겠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네, 어려운 거죠. 이게 결국에는 시장의 어떤 분위기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네. 그 우려와 기대감이 같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중국이 소비 국가가 돼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쉽냐는 거죠. 완전 패러다임 아예 네, 바꿔버려야 바꾸는 되는 거기 거니까. 때문에 시간이 네. 오래 걸릴 것 같고 지금 싸우는 것도 그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네. 그니까요. 예. 그래서 계속 여기서 좀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한데 그 다른 걸 찾기가 지금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박스권이 지속될 가능성,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조금 걸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면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해진 지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급락하는 첫 시발점 스타트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개선됐을까 하고 열어봤는데 전혀 개선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어땠죠? 52.2니까 더 낮게 나왔고 지표는 더 낮게 나왔고 걔는 중요한 게 물가인데 물가는 더 올라간다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보고 있는 소프트한 데이터는 너무 망가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게 좀 더 시간이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약간 물어보는 질문들은 나쁘게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의 제가 볼 때는 한 2, 3 정도 더 나쁘게 보일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심리 지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지금 어떤지, 예. 앞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저한테 물어봐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좀 힘들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완전히 경기 침체가 됩니다라고 연결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관세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막연한 두려움이 계속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측면의 그 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는 뷰 중에는 시장에 결국 앞으로 관세가 더 격화될 이야기보다는 좀 관세가 앞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스토리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조금 미국 주식 이제 매도세가 앞으로 완만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관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현재 결국에 이 미국 주식이 뭐 올 상반기에는 현재 뭐 미국을 팔고 뭐 셀 아메리카 그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자 그런 게 좀 투자의 주요 이제 테마 중 하나였는데, 예. 근데 결국 이 미국 주식이 가장 좀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결국 기업 이익 성장률이 미국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AI 혁명을 이루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 다 포진돼 있다 보니까 결국 그런 매력도 때문에 결국 저가 매수에 들어올 거다, 그런 걸 골드만삭스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뭐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 있고 소비 심리 둔화될 수 있고 경기가 침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해소하려고 지금 AI 만드는 거잖아요. AI 만들고 로봇 만들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자동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만 침체하는 거 아니고 글로벌이 조금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거기서 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건 결국 미국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이제는 좀 매도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변동성 지표도 많이 좀 떨어졌죠? 괜찮아졌죠? 현재 변동성 지수가 빅스가 25 미만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빅스 지수가 보통 한 20대 그정 20대 초반 정도면은 그냥 평년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더 낮아지면 한 10 중반에서 후반도 가긴 하는데 25 그러네요. 미만이면 충분히 이제 좀 어느 정도 평년 수준으로 돌아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 통계로 봐도 이 칼슨 리서치에서 해놓은 자료인데, 이제 빅스 지수가 50 이상 급등했던 사례가 약 5번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게 5번 모두 다 빅스가 이제 50 이상으로 넘었다가 25 미만으로 내려왔을 때 항상 수익률이 뭐 3개월, 6개월, 12개월 뒤에 봤을 때 100% 확률로 다 상승했던 역사적 통계가 있기는 하거든요. 100%? 실제로 이게 변동성이 결국 급증했을 때 보통 시장이 무너지고, 그다음 예. 변동성이 내려오면서 조금 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이제 좀 고려해 보면은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관세로 인한 그 한 고비는 좀 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긍정적인 관점도 계속 유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빅스가 50 넘게 급등을 했었다가 25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100% 확률로 주식시장이 올랐다.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제가 빅스 열어봤더니 24.8이네요. 그러면 많이 분위기 완화됐고, 뭐 앞으로 불확실성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도 100%의 확률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예, 그게 배제할 수 없고 네.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것은 지금 최근에 팔았던 게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었거든요. 그 기관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은 충실히 지금까지 매입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죠. 했으니까 말 잘 들은 걸로 보이고,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기관만 안 팔면 시장 바닥을 찍은 듯해 보여요. 그래서 약간의 기관들이 본인이 팔아놓고 뭔가 좀 매도세 완화한 거 얘기하는 건 좀 웃긴 것 같고, 하여간 기관만 안 팔면 장이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새로운 모멘텀, 뭐 증시를 조금 더 레벨업 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뭐 무역 관련한 악재는 이미 다 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 이게 현재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에서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는 결국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근데 그 우려되는 사항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결국에 이게 관세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거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쵸. 이게 만약에 진짜 관세 협상이 좀 진전을 보이면서 이게 그 이제 관세율이 낮아진다, 상호 관세율이 그런 측면으로 가면은 결국 CPI가 이제 연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 일시적 상승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거라면은 그래도 조금 뭐 괜찮은 측면이 기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뭐 의회에서 일단 감세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감세 관련해서
관련해서도 분명히 조금 기대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현재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당장 뭐 한 6개월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했고 이제 6월부터 좀 금리 인하로 예상이 돼 있는데 근데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기보다는 금리 인하기에 그래도 조금 경기 침체만 안 온다면은 훨씬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좀 이런 앞으로 좀 일어날 좀 더 좋은 이야기들에 집중해 보면은 그래도 시장이 뭐 너무 나쁜 뉴스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물가 그리고 감세 그리고 금리 인하 요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채팅창에서 뭐 그러네요. 공포와 탐욕 지수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그때 4, 전 3까지 봤었거든요. 궁금해서 지금 찾아보니까 35까지 벌써 10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항상 지나고 나면 아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부사장님 한번 짚어주셨잖아요. 예, 짚어줬죠. 여기가 저점입니다. 시원하게. 저점이죠. 저점을 4,800대 후반을 다시 깨겠습니까? 그렇죠. 그 생각을 네. 했었죠. 그거 하면 안 되는 하여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더 추가하자 그러면 네. 뭐 이번 주 나오는 매그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빅테크 어닝이 잘 나오면 저는 뭐 좋아질 것 같고 근데 이번 주 빅포에 대한 그 뭐죠? 실적이 워낙 좋게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딱히 보게 되면 지금은 굳이 얘기하자면 호재는 많은데 네. 악재는 별로 없어 보인다. 악재는. 악재라고 하면 이제 트럼프의 다시 또 그런 그 말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약간 했지만 29를 앞두고 나쁜 말 할까 싶으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지금은. 언젠가 또 하겠죠. 언젠가 또 할 텐데. 네. 근데 지금 당장은 본인이 했다가 본인의 어떤 파티, 기획하고 있는 파티가 이제 분위기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망가지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만큼은 예. 파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지난주 보니까 젤렌스키 같이 얘기하더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얘기할 뭘 해서 끄집으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은 뭐든 뭘 끄집어내야지 그 판을 흐리는 얘기는 안 할 것 같은 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예. 이제 관세는 너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여기서 또 판 흐리는 거는 안 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아마 확인해 볼 만한 그런 지표나 실적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물가 얘기해 주셨는데 PC도 뭐 물론 3월 거지만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GDP 성장률도 1분기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일단 그게 나오고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그래서 일단 돌다리를 계속 두들겨 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걱정과 그런 우려의 벽을 타고 조금씩 차츰차츰 저점을 높여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실 그런 뉴스 테슬라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이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연방정부, 주정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미국 교통부에서 얘기한 내용이더라고요. 이건 또 이게 크게 느껴졌는데 어땠나요? 아무래도 이 소식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테슬라가 거의 한 8에서 9% 이제 급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그렇죠. 결국 이제 테슬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입니다. 이 테슬라란 기업이 결국 자율주행 택시 그런 것도 앞으로 6월 달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전역으로 이거를 넓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미국 전역으로 넓히려면은 정말 이 미국 국가 차원에서의 조금 이제 재정이 새로 바뀔 필요가 있거든요, 이 규칙이. 예.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미국 교통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현재 미국의 이 자율주행 기술은 중국과의 혁신 경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밀리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좀 규제를 빨리 좀 프레임워크를 새로 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게 규제 완화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테슬라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페달이 없고 뭐 핸들이 없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기존에는 규제 때문에 안 됐는데 앞으로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은 분명히 테슬라가 원하는 저 사이버캡 로보택시도 조금 더 빨리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갖다 붙이면 다 좋게 들려요. 그러니까 중국 견제하고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이게 자율주행이 문제가 된다.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라는 구실을 갖다 붙이니까 맞네. 빨리 미국도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활짝 웃은 건 테슬라였던 거죠. 네. 테슬라의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의 자율주행의 어떤 발전 단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구글 웨이모랑 조금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알파벳 실적 발표에서 알파벳이 뭐 검색 광고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 그 조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조명은 안 했지만 맞아요. 속 내용을 보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저 웨이모의 운행 건수가 상당히 크게 증가한 건데 구글 웨이모가 이제 주당 평균 운행 건수가 지난 분기에만 해도 주당 한 15만 건 정도 평균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 25만 건이 돌파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1년 전 대비하면은 거의 운행 건수가 5배 이상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확실히 이게 조금 구글 웨이모도 아직 차량이 한 700대 정도만 이제 미국에 운영 중에 있는데,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도 저렇게 가파르게 운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좀 테슬라도 확실히 이제 로보택시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면은 더 빨리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테슬라에도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구글의 웨이모가 이렇게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면 테슬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이런 정책을 풀어주려고 결국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과를 낸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계속 좀 이렇게 경쟁이 좀 더 나타나는 게, 치열해지는 게, 뭐 우버도 뭐 좋은 소식 들려주는 게 사실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로보택시 기사 나올 때마다 네. 주가 반응하는 게 너무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게, 그쵸, 신기하긴 이게 하죠. 계속 얘기했던 건데 예. 뭔가 날짜가 나오고 뭔가 선보일 거야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도 이런 뭔가 얘기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테슬라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본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6월 며칠 날 나온다고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명확성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테슬라는. 예. 그렇군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또 급등했던 그 10%짜리가 사실은 좀 신경이 쓰여요. 이 정도까지 올라갈 일인가?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공부에도 커버가 들어오지 않나 싶어서 쇼커버링. 이게 이거보다는 그냥 커버링이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외에 인도와의 그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테슬라에게 또 호재라고 들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현재 테슬라가 이게 2016년부터 인도에서 테슬라 모델 3 예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인도에 테슬라 차량이 출시가 안 됐거든요. 그동안 테슬라 차량이 인도에 이제 진출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인도에도 결국 이게 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일단 테슬라 수입 차량에 대해 70%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30% 사치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럼 총 이제 100%의 관세가 테슬라 차량에 부과되고 있는 건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럼 인도에 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인도에 방문해가지고 그쵸. 결국 모디 총리와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협상을 통했고, 그리고 현재 미국의 뭐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하는 이야기가, 아마도 미국과 협상을 가장 먼저 체결할 국가는 인도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분명히 그 관세 협상 과정에 나오던 이야기가 이런 자동차 관련한 그런 비관세 장벽도 다 철회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철회될 가능성이 현재 높아진 상황에서 좀 테슬라가 이제 마침 테슬라 모델 3 예약받은 것도 다 환불해줬다고 하니까, 그걸 환불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진출을 해서 다시 좀 예약을 받고 이제 진출하려는 게 아닐까, 그런 기대감도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말간에 현재 인도 그 인도 뉴델리에 테슬라 매장 관리자랑 그리고 영업 담당자, 서비스 관리자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관세 장벽이 이제 좀 완화되면서 테슬라가 인도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려는 게 아닐까, 그런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중국과의 그 일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만큼이나 큰 소비 시장을 당연히 확보를 해놓고 계속 싸워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때문인지 지금 계속 인도 쪽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계속 소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인 것 같고, 이게 해소가 되면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가 있네요. 부사장님이 뭐 옛날부터 테슬라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오해죠? 네. 제가 싫어했나요? 저 응원하고 있는데 네. 그 인도 건도 제가 보니까는 차량 평균 값이 네. 25,000달러거든요. 근데 인도 물론 이제 부자는 때 빼고 예. 25,000달러짜리 차를 얼마나 구입이 가능할까, 인도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것도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예,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25,000달러면 한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약간의 좀 인도하고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뭐 가면 좋은 거니까 전략을 예. 가져가겠죠, 맞춤형 전략을. 예, 가져가고 아마 좀 그 잘 사는 층한테 판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런 거. 그다음에 테슬라는 제가 이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기본적인 언이 갖고 올라오면 좋은데, 예. 항상 뭐 하겠다, 예. 예정 이런 걸로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을 갖고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 거 차이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거는 항상 금방 또 꺼질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꺼질 때 금방 빠지기 때문에 네.
그게 뭔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매우 주의가 필요한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연구원님들 이제 돌아가면서 나올 때마다 저희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 연구원님은 혹시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의견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 예전에 김주영 연구원의 그 테슬라 애플의 차이점 3가지를 해갖고 그거 네, 저희 쇼츠에다가 박제 하나씩 예, 예, 해놓거든요. 예, 이제 연구원님 예, 차례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당장 이제 2분기까지는 조금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안 좋게. 3분기부터는 이제 테슬라가 어쨌든 6월 달부터 이제 저가형 차량도 내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 자율주행 택시도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번 다음에 이제 있을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에서 분명히 이제 좀 숫자가 찍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주식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결국 미래의 기대감도 좀 먹으면서 자라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이미 시장은 좀 예상을 하고 주가가 많이 내려간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3분기부터 실적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현재 테슬라 조금 주가가 뭐 반등하고 있는 것도 조금 충분히 일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질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좋아질 걸 미리 반영하고 미리 이제 선점해 두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숫자까지 만약에 개선되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의 주가 반영도 충분히 설득력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가을이죠 일단. 맞습니다. 전망이 가을 이후로 3분기, 예, 3분기 가을 이후로, 예. 아직 여름은 나오지 예, 않았고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걸릴 수도 예, 예,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도 종목 얘기인데요. 스포티파이의 구독료 인상 사이클. 아이고, 뭐가 또 올라가나 봐요. 맞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서비스 플랫폼 이 구독료도 자꾸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나온 소식이 스포티파이가 이제 미국은 아니고 미국 외 지역에서 유럽이랑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스포티파이의 이제 전체 이제 구독자 그 비중을 보면은 미국이 한 25% 정도 되고 유럽이랑 중남미를 합치면은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사업 지역에서 이제 가격을 올리는 거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 스포티파이가 이제 내일 개장 전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결국 이제 좀 가격 인상을 아마 내일 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 이런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현재 계속 증명되고 있는 게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 이탈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인플레이션 시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뭐 식품 같은 거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 떠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뭐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나 현재 다 증명하고 있거든요.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은 계속 이거를 이용한다는 걸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스포티파이가 확실히 이번에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이 이 기업 주식에 조금 많이 긍정적인 소식 이제 뉴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미국 지역, 유럽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라고 하는데 뭐 조만간 한국도 뭐 자유롭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스포티파이가 막 미국이나 그런 곳처럼 엄청 활성화돼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한국 시장 쪽은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 시장에서 스포티파이가 급성장할 가능성이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작년 10월부터 이 무료 요금제도 한국에 진출을 했거든요. 스포티파이가 원래 이제 월 11달러 그렇게 돈을 내고 이제 그 프리미엄 요금제로 계속 듣는 게 있고 광고를 청취하고 무료로 듣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10월 달에 한국에 무료 광고 요금제를 이제 진출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에서 원래 저런 음악 스트리밍 업체 중 플랫폼 1위 기업이 유튜브 뮤직입니다. 근데 유튜브 뮤직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 프리미엄 이제 광고 안 보고 보는 그거랑 이제 같이 좀 그 기능을 섞어서 이제 유튜브가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나라랑 좀 차별화된 게 다른 나라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유튜브 뮤직이랑 그렇게 따로 판매를 합니다. 구독 요금제를. 근데 이게 현재 국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에서는 왜 그거를 같이 해서 더 비싸게 파냐 그런 걸 현재 제재를 좀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측에서도 그거를 철회하고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유튜브 뮤직 그렇게 두 개로 요금제를 나누겠다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뭐 두 개 다 가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유튜브 광고 안 보려고 유튜브 프리미엄만 가입한다 그런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음악 스트리밍 관련해서 조금 스포티파이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스포티파이가 좀 한국에서도 앞으로 올해 좀 급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유튜브 뮤직 점유율 떨어지는 걸 그대로 스포티파이만 차지하고 있다는 게 사람들이 이제 뭐 다른 지디라든지 플로라든지 멜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 넘어가고 계속 이 두 개에서 차별화가 생겨서 한국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플랫폼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플랫폼 업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코멘트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결국 이런 스포티파이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넷플릭스가 사상 초고가 랠리를 계속 펼치고 있고 스포티파이도 주가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저 부엉이 듀오링고도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런 이제 플랫폼들이 대표적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거의 뭐 매일 이용하는 플랫폼들의 대명사 중 하나거든요. 근데 저런 기업들이 결국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좀 도망가지 않는 게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런 플랫폼들에 이제 AI가 결합되면서 뭐 AI로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AI가 어디에 결합되냐면은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스포티파이도 마찬가지고 듀오링고도 다 마찬가지로 광고 요금제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결국 AI가 광고와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 메타 플랫폼이나 뭐 엠러빈,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했던 것처럼 저 플랫폼 기업들도 이제 광고 타겟팅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이 기업들의 판관 비율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판관 비용 관련해서 이제 결국 기술 개발 비용이랑 뭐 마케팅비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이제 판관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매출 대비 이제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판관 비율인데 현재 이 기업들이 결국에 판관 비율은 사실 항상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을 뭐 소비자를 더 끌어들이려고 마케팅을 좀 더 늘릴 수 있긴 하지만 저런 플랫폼들이 기술 개발 비용은 거의 일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 비용은 일정한데 소비자들은 더 많이 사용자를 확보하게 되면은 결국 그만큼 이제 판관 비용 비율이 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의 좀 이익이 극대화되는 구간에 현재 들어서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나 최근 들어서 좀 기업 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기업들이 뭐 시장 좀 주도주 분위기가 바뀌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측면보다는 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렇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판관비가 쭉 내려가고 있네요. 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 2달러 올리는 것 때문에 끊거나 해지할 분이 별로 없겠죠. 그쵸? 없겠죠. 네. 그 특징은 그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1달러 올리면 안 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기업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사실 이게 뭐 한 10달러, 11달러 그냥 그럼 못 밥 끊죠. 한 끼 안 예, 먹으면 예, 되거든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스포티파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플랫폼주들이 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이 왜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AI와도 연관이 될 수 있어서 사실 메타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알파벳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넷플릭스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주도주의 어떤 교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채팅창에서 뭐 현실감이 좀 안 느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니까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게임 현질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막 이런 분들이 계신데 마침 또 저희 5번째 키워드 얘기가 또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닌텐도 스위치 2 요거 어떻게 잘 나왔나 봐요. 이게 미국에서는 4월 24일 목요일부터 이제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주말간 나오는 소식이 이제 사전 예약 시작한 지 이틀도 안 돼서 월마트, 타겟, 뭐 베스트바이, 게임스토어 모든 매장에서 현재 이게 품절됐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게 품절됐다는 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닌텐도 스위치 2 결국 닌텐도라는 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런 게임 콘솔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그 콘솔이 많이 팔리면은 그 안에서 또 즐길 게임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닌텐도에서 직접 만드는 게임을 즐길 수도 있지만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다른 게임사들의 게임을 더 즐길 수도 있고 또 게임 개발사들이 이런 닌텐도에서 게임을 만들기 위해 그런 게임 개발을 더 많이 하려는 측면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2가 미국에서 현재 품절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의 게임 산업 전반에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어서 이런 뉴스도 게임 산업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추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거 스위치 2는 어쨌든 하드웨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기대할 만한 게임이 앞으로 출시가 되니까 이거를 맞춰서 샀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뭐 나올 게 좀 있나요 앞으로? 뭐 일단 닌텐도 스위치 2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테이크 2의 GTA 6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테이크 2나 뭐 일렉트로닉 아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에서 만드는 게임들도 이제 닌텐도에 공급할 예정에 있거든요. 이 기존의 닌텐도 스위치 1 8년 전에 나왔던 거는 그 기기 사양이 안 좋아서 그런 다른 게임사의 게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기기 사양이 많이 이제 향상됐다 보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도 블리자드를 인수할 때 반독점 이슈에서 이제 책정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독점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은 닌텐도나 소니한테도 게임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닌텐도 스위치가 많이 팔릴수록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긍정적인 소식이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혹시 부사장님도 게임 좀 하십니까? 저는 게임을 아주
매우 많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매우 많이 아주 네. 많이 안 좋아하시는군요. 아주 안 좋아하는데 네. 지금도 많이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 같은 사람들은 제일 좋은 건 ETF 아니겠습니까? 개별 종 모르니까 그죠? 뭐 ETF나 투자 저는 뭐 개별 종목 관심이 없기 때문에 특히 GTA는 제가 제 지인이 하는 거 봤지만 약간 조금 뭔가 좀 폭력적이더라. 맞아요. 네, 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네, 그래서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거를 거기서 네. 푸시는 아, 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계셔서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네, 많은 네, 게임인데 이와 관련해서 뭐 ETF 얘기해 주신 네, 김에 네. 소개해 주실 만한 네, 거 네. 있을까요 혹시? 뭐 대표적 ETF가 이제 e스포 ETF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결국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편입하고 있는 ETF거든요. 올해 수익률도 현재 S&P 500보다 훨씬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게임 산업 자체가 조금 시장의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뭐 닌텐도 스위치 2나 GTA 6 같은 게 출시되는 기대감도 있지만 현재 결국 게임 산업도 어떻게 보면 좀 불황에 강한 주식이거든요. 이게 좀 저렴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취미 생활로 즐기기에는 그냥 한번 구매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현재 경기가 약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이런 게임 섹터가 어쩌면은 조금 경기 방어주 느낌이면서도 좀 성장주의 그런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겸비한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e스포 ETF도 한번 그 구성 종목도 찾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채팅창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때도 플랫폼주 좋았고 게임주 좋았고 그런 기억이 난다고. 근데 또 지금이 또 그때랑 비슷한 게 뭐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될지는 모르지만 둔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 어쨌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들어오니까 성장주, 플랫폼 게임 그래서 계속 얘기가 연결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네요.